셰익스피어가 특화된 관객만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셰익스피어는 모든 계층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했고, 그러기 위해 가장 세련된 지식인들, 몽테뉴의 저서를 읽은 사람들을 위해 일부 작품을 쓰고, 섹스와 피해만 환호하는 사람들을 위해 훨씬 많은 작품을 썼습니다. 저는 적당히 다양한 매력을 풍기는 플롯을 구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T.S. 엘리엇이 황무지를 보면 지식이 아주 풍부한데, 아마 가장 대중적인 요소와 기초적인 수사학의 매력으로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그 시는 엘리엇이 박식가로서 경험한 여행의 종점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학식을 쌓는 출발점이 되어주었습니다. 제 생각에 모든 작가는 청중을 창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청중은 작가 자신의 모습 속에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청중은 바로 거울입니다. 앤서니 버지스. 소설은 저마다 누군가를 위해 쓴 글로 특히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설은 거의 유혹이나 다름없습니다. 유혹이 아니라면 적어도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설명하려는 시도입니다. 마누엘 푸이그. 제게 최고의 독자는 제 소설 하나를 다 읽은 다음 아마도 뉴욕의 어느 고층 아파트에서 그 책을 창밖으로 던졌다가 땅에 닿을 무렵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되찾아오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입버릇처럼 말해왔습니다. 분명 사람들로부터 더더욱 안정받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저에게는 제가 원하는 청중이 늘 있었고 그것은 바로 시를 읽는 청중이었습니다. 제 바람은 저의 친구들과 그들의 친구들이 제 시에 열광해 주는 것, 제가 아는 사람들이 진지한 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해리 매슈스. 대부분의 작가가 글을 쓰는 이유는 그 누구도 상대할 필요가 없는 직업을 선택한 내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저는 무대에 올라 관객을 사로잡고 재미있게 해줄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데 그 탓에 어떤 지역에서 오해를 받고 심지어 매도당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문학은 일종의 성적이고 저는 사람들을 배꼽잡고 웃게 만들었으니 변절자가 되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 문학은 살아있으며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예술 형식입니다. 문학은 청중에게 영합하지 않고 가장 고귀하면서도 가장 비천하게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T. 코로게선 보일. 저는 시를 읽을 때 독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시인의 머릿속에 있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개 시인의 머릿속에는 든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마크 스트랜드. 극작가로서 작가는 배우뿐 아니라 관객도 고문합니다. 사람들에게 시련을 주지요. 그러나 대부분 관객은 어떤 경험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극장에 오기 때문에 자기가 겪는 시련에 열려 있습니다. 가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에이즈 때문에 애인을 잃었는데 미국의 천사들은 저에게 더없이 가혹했어요. 어머니가 자살했는데 총명한 동성애자들은 참기 어렵습니다. 라고요. 한편으로는 잘 됐습니다. 이 영국이 다루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 극을 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연민을 느끼게 하고 고통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가르치고 치유하는 영국의 힘을 믿습니다. 토니 쿠슈너. 저는 모든 감각이 가장 예리해지고 예민해지는 야생에서 매를 감지하는 어떤 동물처럼 독자가 강화된 경계 상태를 유지하도록 애씁니다. 그런 상태일 때 독자는 제가 하려는 일을 가장 멋지게, 가장 취약하게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하니 제 파시스트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에서 나온 말 같군요.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독자로서나 영화를 볼 때나 음악을 들을 때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자가 현재 무엇을 직면하고 있는지 절대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크 레이너. 아마도 저는 저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며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오래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제가 자신을 진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런 바람이 더는 동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에이미 햄펠. 흥미롭게도 다른 작가들과 사인회를 열 때 각 테이블에 줄지어 선 사람들을 보면 제한된 부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줄리언 반스의 테이블에 줄지어 선 사람들은 다소 편안하고 전문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 테이블에는 늘 아시겠지만 과격하고 지저분한 사람들, 제가 그들에게 전해준 특별한 메시지라도 간직한 듯이 저를 강렬하게 응시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마치 그들이 제 책을 읽었다는 사실을 제가 반드시 알아줘야 한다는 듯이 독자 작가라는 이 한 쌍또는 그 공생관계는 매우 강렬한 것이니 어떻게든 저에게 그 점을 알려주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마틴 에이미스. 시가 할 일은 가능한 한 보편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수정하고 단순화하고 넓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전체적으로 알기 쉽고 새롭게 느껴지는 속성을 갖추게 해줘야 합니다. 시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언어가 개념을 건드리는 수준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독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언어가 개념 수준에서 머무른다면 결국 이념, 즉 죽음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독자가 이해하게 해줘야 합니다. 개념을 바탕으로 시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시를 이해하는 것은 시를 그 기반에서 뜯어내는 행위인데 시의 기반은 사상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이브 본프와 편집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집자라는 말은 아마 교정자를 뜻하겠지요. 제가 아는 편집자 중에 무한한 재치와 다정함을 겸비한 명석한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마치 명예가 걸린 문제라는 듯이 쌍반점을 두고 저와 논의를 합니다. 사실 예술이 걸린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만한 친척 아저씨 같은 망나니도 몇 명 만났는데 그들의 제안에 저는 결국 천둥 같은 목소리로 다시 살립시다라고 받아치게 되더군요. 블라디미르 나보코르프. 뉴요커의 헤럴드 로스는 타고난 괴짜였는데 그가 훌륭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는 완전히 무식했어요. 벤즐리 씨의 어느 원고 반대편 여백에 그는 안드로마케 그 남자가 누굽니까? 라고 썼어요. 벤즐리 씨는 답장을 보냈죠. 이 일에서 손 떼요. 도로시 파커. 안드로마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트로이 왕자 헥토르의 아내로 트로이 전쟁으로 아버지와 오빠들 남편 아들을 모두 잃는다. 시를 잊을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준 사람은 루이스 운더마우스라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를 몹시 존경해서 시 몇 편을 보냈지요. 그는 저에게 편지를 써서 젊은이는 모두 시를 쓸 권리가 있으나 일찍 포기할수록 더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스킨 콜드웰. 뉴욕의 헤럴드 로스는 원고에 대해 터무니없는 의문을 제기했어요. 많은 작가가 그래서 언급한 이야기지만 그는 어느 단편의 질문을 36개나 던졌지요. 작가로서는 늘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작품에 대한 모독이었지만 로스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패를 다 보여주며 작가를 뒤흔들기를 좋아했어요. 가끔은 훌륭했습니다. 제 단편인 거대한 라디오에서 그는 두 군데를 고쳤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욕실 바닥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됩니다. 남자가 팔아버린 몇 달러는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로스는 달러를 버그로 바꿨는데 그야말로 완벽했지요. 훌륭했어요. 그런 다음 제가 라디오가 잔잔히 흘러나왔다라고 썼는데 로스는 연필로 잔잔히를 한 번 더 썼습니다. 라디오가 잔잔히 흘러나왔다고요. 그의 의견이 전적으로 옳았어요. 그러나 그 외에도 이야기가 24시간 동안 지속되는데 아무도 물 먹지 않네요. 식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와 같은 29가지 다른 제안을 했지요. 그런 제안에 대한 전형적인 예시가 돌을 던지는 풍습을 다룬 셜리 잭슨의 제비뽑기였습니다. 로스는 그 이야기를 싫어했어요.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지요. 버몬트에 그런 종류의 돌이 있는 마음은 없다고 하더군요. 이리쿵 저러쿵 잔소리를 끝없이 늘어놓았어요.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로스는 제 간담을 서늘하게 하곤 했습니다. 점심 먹으러 갔는데 로스가 달걀컵을 들고 오기 전까지는 그가 오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정말 겁이 났지요. 그는 몸을 긁어대고 코를 쑤셔대는 사람이었고 바지와 셔츠 사이로 팬티 조각이 보일 만큼 속옷을 당겨 입을 수 있는 부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의자에 앉은 채로 폴짝거리며 다가오곤 했습니다.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창조적이면서도 파괴적인 관계였습니다. 그가 그립네요. 존 치버. 요즘에는 똑똑하고 젊은 출판인이나 편집자가 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린 다음 그 책을 쓸 누군가를 찾는 식으로 창작이 훨씬 통제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적어도 논픽션 작품에서는 창작 과정의 일부가 작가에서 편집자로 이동했습니다. 편집자가 대중의 요구에 부합해야겠다는 생각에 짓눌리기 시작한다면 저에게는 나쁜 편집자입니다. 편집자는 무엇이 자신의 취향을 충족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기준이 생기지요. 대충의 취향을 점치려는 생각은 출판에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진정한 고백이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 매달 소설
담당 편집자가 새로 뽑혔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타이피스트 중 한 명으로 가급적 가장 어린 직원을 뽑곤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직원이 어떤 작품이 좋은가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느낌에 충실하면 그게 곧 대중이 원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한 달쯤 지나면 그 편집자는 너무 수준이 높아졌고 출판사에서는 그 소설 담당 편집자를 해고하고 다른 타이피스트를 그 자리에 고용했습니다. 극단적인 냉소주의자라고 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편집자가 대중이 좋아할 만한 것을 추측할 때보다는 당연히 더 나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멜컴 카울리 에즈라 파운드는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가끔 보내오곤 했습니다. 저는 알렉산더 델마가 쓴 돈의 역사를 읽고 그 책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큰 돈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진지하게 여겨준다는 건 몹시 기분 좋은 일이었지요.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스는 언제나 훨씬 더 정확했습니다. 때로 그가 하는 행동에 낙담하지는 않았지만 자신감이 줄어들곤 했지요. 그에게 아주 단호한 편지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쓰려는 어떤 글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고 어쩌고 하면서 늘어놓은 편이었지요. 그는 제가 보낸 편지를 돌려보냈는데 몇몇 부분에 여백에 좋은 표현입니다라고 기록해 두었더군요. 문체가 깔끔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그가 받아들이냐 마느냐보다 그런 비평이 저에게 더 유익하다는 걸 잘 알 정도의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그런 행동을 했고 그 도움이 되었지요. 반면 파운드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연세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40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해서요. 23살이십니까? 63살이십니까? 로버트 크릴리. 당연히 에즈파 라운드가 편집자였는데 그는 오디세이에 짝이 있었어요. 그는 WHD 라오스를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라오스는 산문 형식으로 글을 쓰려 애쓰는 중이었고 둘 다 사이에 서신이 오갔습니다. 라오스가 쓴 글에 결국 파운드가 진심으로 불만을 느끼고 실망했다고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유럽에 가기 전에 저는 세인트 엘리자베스 정신병원으로 파운드를 만나러 갔습니다. 당시 제가 느끼고 있던 심정을 그에게 말했어요. 모두 구절을 번역하려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중요한 부분만 옮기겠다고 말했지요. 그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모두 그대로 옮겨줘요. 라고. 그래서 저는 다시 생각해야 했고 결국 호메로스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모두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해 가을 이탈리아에서 번역을 마쳤을 때 첫 책의 초고를 파운드에게 보냈어요. 답장으로 엽서가 멋진 엽서가 왔는데 내용은 약 간경을 너무 많이 쓰면 소재가 무엇이든 글이 잘못되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단지로운 억양을 다시 써도 될지 매우 신중해졌습니다. 의문의 생기를 잃지 말라는 거 그게 핵심이었지요. 로버트 피츠제럴드. 거트루스 스타인이 제 작품에 미친 자신의 영향에 대해 꽤 자세히 그리고 상당히 부정확하게 이야기했더군요. 그녀가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라는 제 소설에서 대화 쓰는 법을 배운 뒤였으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제게 반드시 필요했겠지요. 저는 거트루드를 매우 좋아했고 그녀가 대화 쓰는 법을 배운 건 아주 멋진 일이었습니다. 산 사람이건 죽은 사람이건 가능한 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익숙한 일이기에 그 점에 거트루드에게 그토록 격렬하게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른 방법으로 글을 아주 잘 썼으니까요. 에즈라 파운드는 자신이 아주 잘 아는 주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명석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루하진 않습니까? 35년 묵은 지저분한 옷을 꺼내 빠듯이 이렇게 문학과 관련된 일로 험담을 하는 건 역겨운 일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온전히 진실을 말하려 애썼다면 달랬겠지요. 그러면 웬만큼 가치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단어의 추상적인 관계에 대해 거트루드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를 표하며 제가 그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야기하고 위대한 시인이자 충실한 버신 에즈라에 대한 우정을 재차 다짐하면서 맥스 퍼킨스를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결국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하는 편이 더 단순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맥스는 당시 출판할 수 없던 특정 단어들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가 쓴 어떤 것도 바꾸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공백이 남았고 그 단어들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그 단어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저에게 그는 편집자가 아니었습니다. 현명한 친구였고 훌륭한 동지였어요. 저는 그가 모자를 쓰는 방식과 기묘하게 입술을 움직이던 모습을 참 좋아했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미국 출판계의 잘못 하나는 교열 담당자라는 역할을 발명한 것입니다. 문법은 잘 알고 모순을 찾아낼 수 있는 전문가, 문서기술자였지요.
많은 교열 담당자는 자신이 하는 일에 아주 능숙했지만 그런 역할을 만들어낸 탓에 편집자는 원고에 대한 기본적인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유명한 예외가 일부 있지만 대부분 편집자들은 이제 친근한 편집자보다는 업무를 총괄하는 판매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그런 출판사들은 그들이 맡은 각 작가의 실력을 최대한 발전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고 편집자를 통해 원고를 입수하는 데만 신경 썼습니다. 사는 동안 출판계가 변했습니다. 저는 엘프리도 크노프의 경의 시대부터 글을 써왔는데 그의 동시대인들은 엘프리드 하코프, 로헤이스 리브라이트, 찰스 스크리브너 경이 있고 모두 근본적으로 출판이었습니다. 크노프의 경우 그는 저자라는 작업에 반해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는 책보단 저자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의 관심은 저자들의 온전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저자들을 잃었고 걸핏하면 화를 내서 많은 작가가 다른 회사로 옮겼지요. 그러나 크노프는 늘 장인으로서 저자 개인의 성장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제는 역시 훌륭한 몇몇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회사 대표들은 주로 사업가가 되려는 역량을 보입니다. 큰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 허시. 보통 때는 제가 쓴 글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엘프리드 테니슨이 아직 발표하지 않은 시를 벤저민 조엣에게 읽어줬습니다. 낭독을 마치자 조엣이 말했지요. 저라면 발표하지 않을 거예요. 테니스는 대답했지요. 그 얘기를 하자면 선생 점심때 마신 그 쉐리주는 그야말로 형편없었습니다. 이런 일밖에 일어나지 않을 텐데요. 필립 라킨 제1차 십자군에 대한 대서사시를 줄 공책에 볼품없는 글씨를 써서 로버트 프로스트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한 쪽을 읽고는 압축할 줄 전혀 모르는군 이라고 하더군요. 프로스트는 윌리엄 콜린스가 쓴 아주 짧은 시 용사들은 어찌 잠드는가 를 읽어주고는 이건 훌륭한 시는 아니지만 지나치게 길지 않아 라고 말했지요. 프로스트는 그 점에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프로스트 시를 파고드는 목소리를 좋아하게 여깁니다. 그가 아주 특별한 예시를 들어주었는데 존 키치의 시 히페리온의 도입부였죠. 나이아드에 대한 구절이었는데 그녀가 차가운 손가락으로 자신의 차가운 입술을 누르고 있어서 목소리가 전혀 나올 것 같지 않은 장면이었습니다. 프루스트가 말했어요. 이때부터 키치는 재미있어진다네. 저에게는 계시였습니다. 제게 감동한 것은 히페리온이 존 밀턴의 시처럼 장엄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저는 움찔하면서 제 글이 장황하고 지루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로버트 로웰 이탈리아 라팔로에 있을 때 윌리엄 버틀러 H가 어떤 시집을 내겠다는 걸 힘겹게 말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 시가 시시하다고 말했지요. H는 그냥 그대로 시집을 냈고 다만 서문에 제가 그걸 시시하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에즈라 파운드 뉴욕에서 만난 편집자들은 특별하고도 소소하게 저를 묵묵히 도와줬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한 가지는 이야기의 마지막 문단을 삭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었고 저는 모든 작가에게 비법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제를 알려주는 마지막 문단은 거의 언제나 삭제하는 편이 낫습니다. 어휘시오. 뉴요커의 헤럴드 로스는 작가를 성장시키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학식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뭐 마크 트웨인의 미시시피 강에서의 생활과 다른 책 몇 권, 그러니까 의학을 다룬 책들을 읽었다고 저에게 말하더군요. 또 욕실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 그는 죽을 때가 되어서야 H 항목에 다다를 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작가들에게 미친 영향은 대단했어요. 그를 처음 만나는 그가 뉴요커의 편집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다는 나중에는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상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는 명료성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한 번은 누군가 뉴요커에는 똑똑한 14살짜리를 당혹시킬 만한 문장이었고 그 아이의 품행에 어떤 식으로든 나쁜 영향을 미칠 문장도 전혀 없다고 말했어요. 로스는 그 말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순화주의자이며 완벽주의자였고 그 점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글을 대충 쓸 수 있게 되었지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저에게 영어를 아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가 프랑스어나 다른 외국어를 뜻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는 영어를 할 줄 아십니까? 라고 되풀이해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말하자 그는 빌어먹을 영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라고 대답했죠. 앤디 화이트가 로스의 부고에서 언급했듯이 그는 영어 문장이 마치 적궁이라도 되는 듯이 그를 내동댕이 칠지도 모른다는 듯이 접근했습니다. 쉼표 하나를 두고 1시간이나 법석을 떨곤 했지요. 그는 저를 불러 제 글에 있는 쌍점, 이른바 서버 콜론에 대해 장시간 토론을 벌이곤 했습니다.
시적 파격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빌어먹을 어떤 파격이든 상황을 그르친다고 말하곤 했지요. 사실 로스는 너무 주의 깊게 읽은 나머지 이야기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재미삼아 읽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한 적이 있지요. 그는 그럴 시간이 없다고 대답하더군요. 제임스 서버. 윌리엄 쇼의 사무실에서 쉼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는 문법 학자들과 출판 고문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져와 1만 7천 개의 단어를 짚어가며 한 번에 쉼표 하나씩 굉장히 끈기 있게 모조리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런 항목 하나하나를 저와 이야기했어요. 긴 회의였지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쇼, 당신은 이 회사 전체를 운영하고 있고 이번 주말에 갑자기 잡지가 나옵니다. 당신은 그 잡지의 편집자인데 여기 앉아서 저와 함께 쉼표와 쌍반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가 말했죠. 시간이 걸리는 일에는 시간을 들여야 해요. 멋진 말입니다. 글쓰기에도 적용되지요. 시간이 걸리는 일에는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존 맥피. 글을 쓰기 전이나 후에 제가 만난 그 누구와도 책에 대해 논의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주파수가 완벽하게 맞는 사람이 없어요. 또 뉴욕회 편집자 중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거의 찾지 못했습니다. 레베카 웨스트. 출판업자인 찰스 스크리브너로부터 한두 번 퇴짜를 맞았는데 그는 자신이 만든 출판사에서 가차 없거나 지루해 보이는 어떤 책도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곤 했지만 몇 가지에는 강경했습니다. 스커 퓨츠제럴드의 첫 책 낙원의 이쪽이 나왔을 때 스크리브너의 그 책을 읽은 뒤 자신의 출판사에서는 그 책을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책을 출간해야 한다는 우리의 단호한 결정과 다른 몇몇 편집자의 결정 덕분에 스크리브너는 겨우 생각을 바꿨고 다만 피츠제럴드가 몇몇 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써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스크리브너는 마뜩지 않게 여겼지요.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에 얽힌 사연은 늘 놀랐습니다. 사무실에서 회의할 때 스크리브너는 이 책을 맡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집자 맥스 퍼컨스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고 거북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입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지요. 맥스는 서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있던 스크리브너는 맥스를 올려다보면서 말했어요. 맥스 한마디도 하지 않는군. 나는 그 책을 거절할 생각이야. 하고 싶은 말 없나? 결국 맥스가 말했죠. 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재능을 거절할 거라면 출판업계에서 손을 떼는 편이 낫겠습니다.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와 토머스 넬슨 페이지, 조지 케이블, 헨리 반 다이크와 다른 훌륭한 작가들의 책을 계속 출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엿한 출판사가 되려면 당대의 재능 있는 작가들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들이 빗나가더라도,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의 취향에 거슬리더라도 말입니다. 마침내 스크리브너가 물었죠. 맥스 해밍웨이가 그 비속어를 바꾸려 할까? 삭제할 거라 생각하나? 맥스는 말했습니다. 내 일부는 삭제할 겁니다. 분명히 어떤 단어를 삭제할 것 같은가? 하고 스크리브너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맥스는 자기 사무실로 서둘러 들어가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 단어를 적었지요. 스크리브너는 그를 바라보며 아주 짓궂은 장난기가 있었어요. 말했습니다. 맥스, 자네가 이 단어들을 차마 입 밖으로 말할 수 없어서 종이에 적어야 했다는 걸 해밍웨이가 알면 자네와 의절할 걸세. 존 홀필로. 초고를 쓸 때는